10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제3국에 체류가 가능하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난민 34명은 체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난민 지위는 인정되지 않은 건데 결정이 보류된 85명 가운데는 난민 인정이 타당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해 초 제주도에 5개월 만에 500여 명 이상이 몰려든 예멘 난민들. 난민 수용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들끓었고 난민 인정심사와 체류 대책에 대한 혼란과 함께 출도 제한 조처까지 겹치며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오늘 481명의 예멘인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4일 1차 난민 심사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23명을 제외한 458명 가운데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습니다.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거나 범죄 혐의 등이 있는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이 났습니다. 85명은 보류 결정이 났는데 어선원으로 취업해 조업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59명입니다. 특히 이들 보류자 중에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사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균 제주 출입국 외국인 청장은 오늘 2차 난민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난민 인정이 가능한 예멘인이 심사 보류된 85명 안에 포함됐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출입국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과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보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가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난민 신청자 수는 32,733명. 이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706명으로 2.1%에 불과합니다.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 인정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류 허가가 난 이들은 향후 1년간 더 국내에 머물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난민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고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상황이 나아지면 체류 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무사증 지역인데다 국제 관광지로서 접근성이 좋아 더 많은 난민 신청자가 몰려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 난민법을 개정해 제주를 안전한 도시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나치게 소극적인 우리나라 난민 인정 수준을 끌어올려 외국인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회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은 연기식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가결됐습니다. 김기영 후보자는 총 238표 가운데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를 얻었습니다. 238표 가운데 이종석 후보자와 이영진 후보자에 대한 찬성표는 각각 201표, 210표였습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반대 33표, 기권 4표를, 이영진 후보자는 반대 23표, 기권 5표를 각각 얻었습니다. 3명 후보자의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대립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청탁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인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반려되는 등 수사 과정에서 검경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몰래 변론에 나선 사건은 총 3건입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 길병원 횡령 사건과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사건입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10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먼저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길병원 사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병원 측으로부터 수사가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되게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받자 3개월 내에 끝내주겠다고 답한 뒤 착수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실제로 3개월 뒤 종결됐고 우 전 수석은 2억 원의 성공보수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가 수사한 현대그룹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한 뒤 착수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검찰이 현대그룹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자 성공보수 4억 원을 추가로 챙겼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가 수사한 4대강 입찰 담합 사건에서는 설계업체로부터 수사가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도록 해달라는 조건으로 착수금 5천만 원을 받은 뒤 내사가 종결되자 성공보수 5천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정상적 변론 활동에 참여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검찰 인맥을 이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이 변호사법 11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어떤 청탁을 했는지, 추가 범죄 정황은 없는지도 확인하려 했지만 수사 초반부터 검찰이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의 혐의 소명이 부족해 영장을 반려했다는 입장만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청사 출입 기록 등을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해본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 전 수석은 법무법인 회의에 두세 차례 참석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변호 활동을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조지, 영국 왕의 이름인가 싶은 이 말이 우리 법령에 존재하는 잘못된 일본식 한자어라고 합니다. 전혀 그 뜻을 가늠할 수 없는데요. 법률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현직 법조인들도 모르는 단어.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조지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뭐야, 너 그걸 찔렀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달아나던 조폭이 흉기를 들고 덤비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우리 형법 제136조 2항입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조지, 법조문 앞뒤를 보면 한자 같기는 한데 글깨나 읽었다 싶은 사람들도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칫 입에 담아선 안 될 비속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에 조지라는 말이 나오는지 찾아봤습니다. 발음은 같은데 의미가 다른 말, 어명, 손잡이 등이 검색됩니다. 하지만 법전에 나오는 조지와는 다른 뜻으로 보입니다. 한자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조지라는 단어의 의미가 짐작됩니다. 막힐 조자에 그칠 지자를 쓰는 조지는 막을 저자에 그칠 지자를 쓰는 저지, 즉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저지하다의 잘못된 표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 이 잘못된 표현이 사용된 건 역시 일제잔재입니다. 일본어로 저지하다는 뜻의 말 소시가 바로 이 막힐 조자에 그칠 지자를 한자로 씁니다. 시민들에게 조지라는 말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조지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보는 단어고 전혀 몰랐어요. 예. 이런 단어 본 적 없는데. 제가 변호사인데요. 이 말 본 적 없어요. 아, 진짜요? 네, 형법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기업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현직 변호사도 모르는 단어 조지. 그 뜻을 국립국어원에 물어봤지만 역시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는 반응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필수 개선 행정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 순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단어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야말로 잘못 쓴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형법 전문가는 형법이 처음 제정될 때 잘못된 한자를 사용한 것이 지금까지 굳어져 죽은 법률 용어로 남아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에 있는 지금 신형법에는 이 단어가 없거든요. 1953년 9월 18일 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형법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단어 조지.
저지라는 쉬운 단어를 두고 오랜 기간 동안 바뀌지 않은 채 죽은 법률 용어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입니다. 네, 아이를 학대했다며 맘카페로부터 신상이 공개돼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소 법과생활 김수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 변호사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망한 보육교사가 정말 아이를 학대한 게 맞냐라는 게 가장 큰 논란인데 당시 상황 어땠습니까? 네,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 나들이 행사에 나갔다가 한 시민으로부터 어떤 보육교사가 원생을 하는 밀쳤다. 아무래도 자기가 봤을 때는 아동 학대인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는데요. 그로부터 이틀 후인 지난 13일에 김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쓰러져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옆에선 유서가 발견되었는데요.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경찰에 신고는 됐지만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정황만으로는 이 맘카페 회원이 이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를 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 비극이 일어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이모라고 밝힌 B씨가 한 온라인 맘카페에 A씨의 신상 정보 그리고 그녀가 일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정보를 올리면서 그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에 동조를 해서 그녀를 비난하는 같은 내용의 댓글들이 여러 개가 달리면서 이제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보육교사 A씨의 신상이 맘카페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우선 인터넷상의 개인의 신상 정보를 명시하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댓글을 올리면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즉 그래서 쓴 정보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비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만약에 이것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면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데요. 어쨌든 처벌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온라인이나 SNS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칫 나도 모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쓸 경우에 자신의 글 또는 댓글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한 글을 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사실만을 적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명백하게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서 쓴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 쓰는 입장에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특히 이런 온라인 고발성 게시물들이 올라오면 누리꾼들이 모여서 타인의 신상을 공개를 하거나 또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마녀 사냥식 온라인 공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 마련이 있을까요? 우선 요즘에도 포털 사이트에는 글을 신고하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것이 불법 정보에 해당이 되거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일 경우에는 글을 신고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블라인드 처리를 해두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네티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이 오프라인보다 그 전파성이 더 빠르고 또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경우보다 더 강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모쪼록 온라인 예절과 법을 준수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빨리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비리살인 유치원 명단에 대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한유총은 지난 15일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박용진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비리 살인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MBC를 상대로 서울 서부지법에 감사 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한유총은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 제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유총은 어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 감사 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방침을 정하고 다음 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 여부는 내일 확정됩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 직속기구인 사법개혁 후속추진단이 다음 달 2일까지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위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완성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사법행정회의 권한과 구성, 법원사무처 비법관화 등의 쟁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민구 서울고법부장판사가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밤샘 수사 관행의 문제를 지적하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 측에 절차상 조사 대상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전국고등검찰청 고등법원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사건은 모두 2,787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2,464건보다 300건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전국 소년원 학교가 함께하는 축제 2018 푸른비 한마음 체육대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제38회를 맞이하는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는 소년원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가 각종 단체 경기에 참여해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10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